반갑습니다. 저는 오늘 대인관계 어떻게 발전시킨 것인가에 관해서 학생 여러분과 간단하게 제가 이제까지 살아오면서 느꼈던 만남에 대해서 얘기해 보기 위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저는 서울신학대학교에서 교회 역사를 가르치고 있는 박창원 교수입니다. 우리가 만남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참 많이 어렵죠. 또 되게 우리가 걱정하고 또 신경 쓰는 많은 부분들이 사실은 이제 대인 관계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인생의 많은 부분이 사람의 만남과 관련해서 일어나는 일이고, 그것이 조금만 수월하게 되면 일들이 잘 풀릴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아서 많이들 힘들어합니다. 그것은 저도 마찬가지고요. 아마 우리 학생들도 바로 그런 문제들 때문에 걱정하고 또 힘들어하는 부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한 세 가지로 오늘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 우선 만남을 위해서는, 대인관계를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우리 스스로 준비하는 과정이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좋은 사람을 사귀는 것은 시간이 걸린다는 거죠. 좋은 사람들만 우리 주위에 있으면 좋겠는데, 그 좋은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는 먼저 본인이 준비되어 있어야 됩니다. 제가 아는 목사님이 한 분 계신데, 그 목사님은 이렇게 책을 읽다가 마음에 드는 그 책을 발견하고 그러면 그 책을 쓰신 분을 꼭 만나신대요. 그래서 그분이 이제 미국에서 목회를 하시는데 한국에도 오셔가지고 만나시고, 또 미국에서도 그 넓은 곳에 계셔도, 멀리 떨어져 있는 곳에 계셔도 꼭 가서 찾아뵙고 자기의 궁금했던 것들을 물어보고, 그래서 멘토로 삼으신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그 목사님 얘기를 들으면서 참 큰 감동을 얻었습니다. 아, 저렇게 만남에 대해서 적극적이고 꼭 필요하신 분을 만나기 위해서 자기가 시간과 또 거리와 여행을 서슴지 않는 분에 대해서 저는 많은 감동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사실은 내가 준비된 만큼 좋은 관계가 형성되는 거죠. 준비된 만큼 좋은 관계가 형성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좋은 만남을 위해서는 자기 자신을 준비하는 것, 그래서 만남을 위해서 준비하자, 만남을 위해서 준비하자라는 것이 제가 여러분에게 드릴 수 있는 조언 가운데 첫 번째 내용이 되겠습니다. 우리는 만남에 대해서 얘기할 때 특별히 자기의 좋은 면들이 이렇게 드러나고 그래서 그것이 인정받았으면 하겠다, 그런 생각들이 먼저 들지만은 그 만남의 그 관계가 원활할 때는 야, 이것이 날 잘 드러낸 것이야 라고 생각될 수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 이 만남이 잘 안 될 때, 좋지 않은 사람을 만났을 때, 또는 좋은 사람과의 관계가 깨질 때 무슨 생각을 하게 되냐면, 이것은 내 본 모습이 아니야, 정말 내 본 모습은 따로 있는데, 이런 생각을 하죠. 그런데 가만 따져놓고 보면 나의 나됨, 나의 본질 또는 나의 인격이라고 할까요? 이런 부분들은 특별히 고정돼서 있다기보다는 그때그때 그 만남이 결국은 나의 인격의 어느 부분인가를 드러내는 것이죠. 그러니까 만남이 따로 있고 내 인격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만남 자체가 내 인격의 한 부분인 거예요. 만남에서 드러난 것이. 부정하고 싶지만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인간은 사회적인 동물이거든요. 아리스토텔레스가 인간은 사회적인 동물이라고 얘기했던 그 의미에서도 결국 인간은 혼자 고독하게 존재할 수는 없습니다. 무인도에서 혼자 살지 않습니까? 수도원에 혼자 들어가 살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럴 수는 있죠. 그런데 일반적인 경우는 아니고, 그분들도 사실은 혼자 대화하고 누군가를 대상화시키고 생각하고 하는, 그러니까 사회에서 터득한 언어라든지 또 생각의 구조를 통해서 생존하는 법을 배운 것이죠. 그러니까 엄밀한 의미에서 혼자 있더라도 인간은 사회적인 존재이고요. 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나 여러분이나 태어날 때 결국 아버지, 어머니 두 사람이 필요했잖아요. 두 사람의 사랑에 의해서 우리 한 생명이 태어난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태어남 자체는 이미
본질적으로 사회적입니다. 그래서 내가 있고 사회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인간은 기본적으로 공동체적이고 사회적인 존재라 얘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보면 겉으로 드러나지 않은 남들과의 관계에서 드러나지 않고 평가를 덜 받고 또는 평가받지 못한 그런 나만의 부분이 있다라고 얘기하지만 사실은 관계가 남과의 관계가 우리의 인격의 일정 부분을 드러내고 있다는 것을 무시할 수 없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준비되어야 하는데 저는 오늘 사실은 영화 얘기를 할 거예요. 세 개의 영화를 갖고 왔는데 첫 번째 만남의 준비를 위하여서 제가 봤던 영화 가운데 기억나는 영화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당시 소련, 지금의 러시아죠. 소련 영화예요. 제목은 모스크바는 눈물을 믿지 않는다 라는 제목이 영화 제목이 좀 영화 제목 같지 않은 제목이에요. 모스크바는 눈물을 믿지 않는다. 아마 이것이 그 러시아의 속담이라 그래요. 그 말 그 자체는 모스크바는 눈물을 믿지 않으니까 되게 냉정하다, 냉혹하다 이런 거죠. 실제로 이 영화를 보면 이게 1981년도에 아카데미 그 외국어 부분 상을 받았을 거예요. 그래서 그리고 나서 저희 한국에는 언제 알려졌냐면 저는 TV로 봤는데요. 당시에 1988년도 이제 우리 올림픽 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올림픽 때 공산권 국가들도 오고 그러니까 당시는 공산 국가잖아요. 지금도 그렇지만 소련 그래가지고 아주 무시무시했고 그 문화를 잘 알지 못했는데 오는 소련 대표들도 오는데 우리가 소련에 대한 문화를 좀 알아야 되겠다라고 해서 TV에서 이 모스크바는 눈물을 믿지 않는다를 상영한 것을 우연히 보게 됐어요. 근데 영화를 보면서 재미있는 사실 하나 발견했습니다. 그 내용은 뭐냐면 그 주인공 이름이 카트리나라는 여인인데 카트리나라는 여인과 사실은 그 여자친구 2명 모두 3명이 지방에서부터 이제 모스크바로 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취직을 하고 또 이제 사랑을 쫓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카트리나라는 주인공은 이제 도시에 상경을 해서 모스크바에 상경을 해가지고 이제 자기가 이제 공장에 취직해서 쭉 이제 자기 경력을 쌓아가면서 사실 영화는 그거보다는 카트리나가 만나는 남성과의 어떤 그 애정 또는 사랑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카트리나는 처음에 어떤 남자를 만났는데 그 남자가 우리가 지금 이게 찍고 있습니다만 카메라맨이에요. 방송국의 카메라맨을 만나게 돼요. 그러니까 이게 시골에서 올라온 여인이 이거 카메라를 이렇게 찍어주고 또 방송국에 있다 그러니까 상당히 좋은 남자인 것 같고 또 어떻게 보면 전도 유명한 직업을 갖고 있죠. 그래서 여인은 이제 그 카메라맨을 사랑하게 돼요. 첫사랑이죠. 그런데 결국은 그 카메라맨에게 이제 버림받게 됩니다. 상처가 남지요. 그러던 와중에 또 시간이 흘렀어요. 그 첫 번째 사랑에 실패했죠. 그래서 이제 두 번째 남자를 만나게 되는데 이 두 번째 남자는 정말로 자기를 사랑하는 남자인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정말로 이 남자가 진짜 그 짝인가 보다, 천생연분인가 보다 이렇게 이제 여기고 사랑에 빠졌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 두 번째 남자는 유부남이네요. 유부남이야. 그러니까 결국 두 번째 남자에게도 상처를 받게 된 거죠. 그래서 그렇게 이제 버림받게 됐어요. 그러고 나서 10여 년이 흘러서 이 카트리나는 자기가 일하는 공장에서 이제 공장장이 됐습니다. 최고 책임자가 된 거죠. 그러던 중에 이제 사실 이제 공장에서 어느 기능공 남자를 만나게 돼요. 근데 이 남자와 이제 사랑에 빠지게 됐어요. 근데 이제 워낙에 이제 큰 상처가 있었기 때문에 되게 조심스럽죠. 근데 점점 이 남자가 정말로 순수하고 자기를 어떤 사회적인 지위나 이런 걸로 보지 않는 걸 알게 된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남자가 정말로 순수한 남자예요. 뭐냐면은 이 카트리나가 공장장이라는 사실을 알고 자기보다 직급이 높은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 남자가 자기하고 격이 맞지 않다라고 해서 남자가 사실 이 관계를 끝내려고 이제 도망간 거죠.
카트리나는 이제 그제서야 이 세 번째 남자가 정말로 진실한 남자라는 사실을 알고 쫓아가서 영화 맨 마지막에는 재회하게 되는 이렇게 이제 해피엔딩으로 끝나는 영화입니다. 제가 놀랬던 것은 아니 공산국가도 이런 연애가 있네라는 사실을 그때 알고 깜짝 놀랐고 지금 생각하면 참 저도 이상한 세상을 살았어요. 그런데 어쨌든 그런 사실을 알게 됐고 또 하나는 여성이 이렇게 준비돼서 물론 첫 번째, 두 번째 상처는 있었지만 결국은 이제 준비된 가운데서 진정한 사랑을 만나게 됐다라는 사실로 상당히 오랫동안 제 기억에 남습니다. 모스크바는 눈물을 믿지 않는다. 그만큼 냉혹하다라는 것이고 재밌는 건 뭐냐면 이 영화가 북한에서도 상영됐답니다. 이게 평양에서 상영될 때 제목은 모스크바에서는 울어봤자 소용없다. 뭐 이 제목으로 상영됐다 그래요. 북한스러운 번역이죠. 어쨌든 우리가 만남에 있어서는 준비되어야 한다라는 것은 분명합니다. 두 번째 내용은 요즘 흔히 듣는 말이죠. 우리가 준비되어 있는데 그럼 어떻게 만날 것이냐. 두 번째는 저는 사회적 거리두기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다시 말해서 사회적 거리두기가 차이가 있죠. 사실 우리가 2m씩 거리를 둬라. 길거리에 가서도 또는 우리가 물건을 사러 가서도 이렇게 거리를 최소한 앞에 사람 등으로부터 2m 거리를 둬라 라는 의미죠. 그 물리적 거리두기입니다. 그죠? 근데 우리가 구태여 사회적 거리두기를 하라는 의미는 뭐냐면 모든 것을 2m의 잣대로 일정하게 거리를 두라라는 의미가 아니죠. 그렇게 두어야 할 부분들은 있지만 사회적인 거리두기란 가족끼리 집에 있으면서 마스크 쓰고 2m씩 있을 필요는 없죠. 가족끼리는 또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는 것. 그러니까 그 사회적인 어떤 위치나 필요나 또 관계에 의해 가지고 거리를 조절하되 우리가 관계없는 사람과의 거리를 두어야 된다. 저는 그래서 이 사회적 거리두기를 좋은 만남을 위해서는 배려하고 기다려야 된다라는 생각으로 바꿔서 이해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배려하고 기다린다. 특별히 가족 얘기했습니다마는 우리가 가족과 관련해서 참 가족 같은 관계, 우리가 어떻게 보면 그 관계가 가장 모범적인 관계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좋은 사람 만나면 우리 가족 같고 정말로 좋으면 이제 결혼도 하는 거고 그렇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가족 관계가 어떻게 보면 모든 관계의 기본이고 모든 관계는 가족 관계 같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죠. 물론 가족이 항상 좋은 것만은 아닌 것 같아요. 제가 일전에 가족과 관련되어 있는 어떤 세미나에 참석했더니 거기서 이제 강사로 하신 분이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가족 그러면 어떤 단어가 생각나십니까? 이렇게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여러 단어들을 쭉 나열하는데 뭐 저희야 이제 교과서적인 답으로 뭐 행복하다, 뭐 사인, 뭐 이런 단어들, 든든하다, 뭐 이런 단어도 있는데 사실 가족 그러면 지긋지긋하다 이런 단어를 떠올리시는 분도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끔찍하다, 벗어나고 싶다, 뭐 이런 용어도 있을 수 있죠.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이제 엄밀한 의미에서 좀 이렇게 좀 친숙한, 좀 바람직한 어떤 가족 관계를 생각하는데 그렇다면 우리가 그 대인 관계에 있어서 만남에 있어서 이 가족의 개념을 새롭게 좀 정립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한국의 최근의 통계들을 보니까 전통적인 가족의 범주가 이제 많이 바뀌어서 입양하기도 하고 또 한부모, 요즘 이제 이제 결손 가정 이런 말 안 쓰지요. 한부모. 또 여러분 결혼만이 진짜는 아니죠. 또 어떤 분들은 이제 혼자 사는 것 자체를 혼인이라고 비혼이다 이렇게 표현을 쓰죠. 또 한국에는 여러 가지 이유들 때문에 다문화 가정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전통적인 가족의 개념에서도 탈피할 필요가 있다. 특별히 보니까요. 2000년 통계, 벌써 20년 전 통계에 의해서도 보면 1, 2인 가구가 58.1%입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3인도 아니에요. 4인은 더군다나 아니고 1, 2인 가구가 58.1%고 거기다가 혼자 사는 1인 가구가 30.2%입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이제는 가족이라는 것이 단순히 부모님, 뭐 아들, 딸, 뭐 대가족 뭐 이런 거는 깨진 지가 오래됐고
자녀와 같이 사는 것도 이제 깨진 지가 오래된 겁니다. 그렇죠? 1, 2인 가구라고 얘기하면 결혼을 하든지 또는 비혼이든지 이런 형태가 절대 다수라는 상황입니다. 예,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는 이제 혼자 또는 많아야 둘, 이게 가족의 기본 개념이 됐는데, 그러니까 이젠 더 새로운 만남 또는 새로운 공동체에 대한 기대가 더 커졌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가족의 개념을 조금 확대할 필요가 있겠다. 새로운 만남 또는 새로운 공동체, 그런 만남을 기대하시고 또 그런 만남을 준비하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동료들과의 만남이 새로운 가정일 수 있습니다. 또 동아리, 여러분 동아리 활동하죠. 여러분 어떤 취미나 또는 여러분 자기 개발을 위해서 함께하는 모임들, 그런 가족같이 확대 발전할 수 있습니다. 직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직장이 단순히 돈만 벌기 위해서 다닌다고 생각하면 얼마나 불행합니까? 직장 관계에서 가족과 같은, 물론 이게 잘못되면 위에 있는 사람들이 가족이라고 그러면서 가족에서도 안 하는 또는 가족처럼 한다고 하면서 여러 가지 부담을 줄 수도 있지만, 건전한 의미에서 1인 가구, 2인 가구가 해결하지 못하는 더 생산적인 또는 더 서로에게 도움이 되는 관계들을 가져갈 수 있습니다. 바라기는 종교, 저야 이제 목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라고 할 수 있지만, 여러분 가운데는 특별히 이제 종교를 갖고 있다면 신앙 공동체는 또 아름다운 가족, 새로운 가족의 개념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전에 할아버지 할머니 다 모시고 살았지만 이제는 그렇지 않잖아요. 그렇지만 여러분이 어떤 신앙 공동체에 가게 되면 그게 절이 됐건 또는 교회가 됐건 그 종교 활동을 하는 곳에 가면 거긴 나이 드신 분 계시죠. 또 젊은 분 계시죠. 또 중년 분들 계시고 아이들 있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 과거의 전통 사회에서의 그 대가족 제도의 모습을 신앙 공동체 안에서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앙 공동체가 그런 순기능을 할 수 있다라는 것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런 새로운 만남을 위해서 여러분이 준비하시고 새로운 만남들을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두 번째 영화는 그래서 인스턴트 패밀리라고 요즘 그 넷플릭스에서 본 영화인데, 인스턴트 패밀리라는 영화입니다. 즉흥 가족 또는 급조된 가족 이런 뜻이겠지만, 여기서는 보면 여러분 그림에서도 보듯이 부부가 아이가 없어요. 피트와 엘리라는 부부인데 결국은 이제 입양을 하게 돼요. 그 새 아이를 입양하는데, 첫째는 그 리즈라는 15살쯤 됐을까요? 큰 누나죠. 큰 아이를 이제 입양하려고 했더니 보니까 그 입양하려고 했던 그 리즈에게 후안과 리타라는 동생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한 명을 입양하려고 했는데 가만 보니까 셋이 다 입양해야 될 것 같은 거죠. 그렇게 해서 입양을 하게 됩니다. 여러 가지 이제 좌충우돌을 하면서 아기를 안 키우던 부부가 아기를 키우게 되고, 또 이제 아이를 맡아서 키우면서 여러 가지 에피소드를 겪게 되고 서로를 배워가게 되죠. 특별히 이제 재밌었던 건 뭐냐면, 이 부부에게 이제 포스터링이라고 그러잖아요. 이렇게 그 아이를 맡아서 입양하기 직전에 이제 시범적으로 몇 주간 또는 몇 개월간 테스트 기간을 서로 겪는데, 그때 이제 교육을 받아요. 같이 가서 교육을 받는데, 거기에 보니까 이제 그 입양을 준비하고 있는 부모들의 모임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입양을 준비하는 부모들의 모임에 가서 이제 여러 그 부모들을 보는데, 재밌는 건 지금 이제 그림에 나와 있듯이 남자와 여자가 우리가 알고 있는 전통적인 부부잖아요. 근데 그 영화는 아주 재밌게 그 지금의 어떤 현대 사회 또는 그 미국 사회에서의 모습들이 나오는데, 엄마 혼자 있는 경우도 있고, 가정이죠. 아빠 혼자 있는 경우도 있어요. 거기도 가정이에요. 좀 당돌하지만 남자끼리 사는 가정도 있고 여자끼리 사는 가정도 있는 거죠. 종교적인 의미에서는 상당히 이제 거부감이 일으킬 수도 있지만, 저는 요즘 그런 일들이 있으니까 없다고 얘기하는 건 거짓말이죠. 있으니까 어쨌든 우리가 그런 가정도 있을 수 있겠구나. 여러 가지 종교적 이유로 반대는 할 수 있겠지만 있는 건 있는 거니까요. 예. 그리고 그러면서도 이제 자녀들을 입양하기 위해서 준비하는 모습들이 나옵니다.
그 이제 어떻게 보면 다양한 가족들에 대한 전형이 좀 나오고요. 특별히 이제 이 영화에서는 이 리지하고 후안하고 리타의 부모가 있어요. 근데 사실은 이 세 남매는 친엄마가 자기들을 키우기를 원하는 거죠. 근데 친엄마가 이제 사실은 이제 마약 때문에 아이들을 볼 수가 없고 결국 이제 교도소에 가 있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엄마는 계속 아이들이 보고 싶으니까 자기가 키우겠다는 의사를 밝혀요. 근데 영화 말미에서는 결국 이제 엄마가 그런 능력이 안 되고 엄마가 이제 포기하게 되고 인스턴트 패밀리로 구성되면서 어떻게 보면 서로의 만남, 가정이라는 새로운 만남을 통해서 서로가 더 성숙해가는 과정을 그리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세 번째는 작은 목소리를 들었으면 좋겠다. 첫 번째는 제가 준비하자라고 말씀드렸고, 두 번째는 우리가 조금 더 넓은 의미에서 사회적 거리두기를 생각했으면 좋겠다라고 얘기했고, 세 번째는 작은 목소리를 듣자. 뭐 앞에서도 얘기한 내용이겠습니다만은 요즘은 이제 여성들에 대한 목소리를 들어야 되죠. 뭐 상대적으로 또 남성이 이제 소외되기도 해요. 그래서 여성과 남성에 대한 뭐 관계 이런 것도 고려해야 되고 또 어린이, 그죠? 어린이에 대한 배려, 또 장애인. 자기가 성숙하면 성숙할수록 장애인에 대한 배려는 해야 됩니다. 뭐 저나 여러분이나 어떤 형태의 장애를 안고 있지요. 어떤 사람은 밖으로 드러날 수 있는 것이고, 저 같은 경우는 또 남들이 모르는 그런 장애를 안고 있지요. 또는 우리가 어떤 사고를 어떻게 당할지 모르니까 그에 대한 사회적인 안전장치를 해야 되는 건 분명합니다. 또 다문화, 또 타종교에 대해서도 얘기를 들어야죠. 그런 면에서 우리가 어떤 종교적인 어떤 근본주의자들이 일으키는 어떤 전쟁, 또 그런 상황들은 우리가 극복할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사회적으로 영향력이 미약한 이들의 입장을 이해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로 좋은 만남을 하려면 실제로는 나에게 도움을 줄 사람, 나를 잘 이끌어 줄 사람, 또는 나를 잘 발탁해서 더 나은 길로 인도할 사람을 찾는 것도 대인관계에서 우리가 찾는 것이지만 정말로 성숙한 인간관계는 결국은 나에게 도움을 주는 것보다도 나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다가가야 되겠죠. 특별히 우리 사회에서 소수이지만 간절한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할 거예요. 소수니까 이제 큰 목소리는 아니에요. 그렇지만 간절한 목소리들이 있잖아요. 그 목소리에 귀를 기울인다면 정말로 우리가 필요한 사람에 앞서서 우리를 필요로 하는 사람, 그 사람들을 찾아서 만남으로 이끌어가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소개시켜드릴 영화는 무엇이냐면, 이건 최근에 넷플릭스를 통해서 본 영화인데 개춘할망이라는 영화입니다. 거기는 카놀라라고 이제 번역이 되어 있더라고요. 카놀라니까 아마 유채꽃인데 아시겠지만 제주도 얘기입니다. 제주도 얘기인데 개춘할망이라는 이제 그 할머니예요. 해녀. 근데 이제 무슨 이유에선가 이제 손녀딸하고 사는 거예요. 아버지는 돌아가셨고 어머니는 이제 또 재가를 해서 나갔어요. 그래서 이제 할머니가 혜지를 키우는 거예요. 혜지가 그림을 잘 그려요. 그러다가 혜지를 서울에 어떻게 우연히 왔다가 잊어버리게 되죠. 그러니 이제 혜지를 만나고 싶은데 어떻게 하다가 보니까 이제 혜지가 결국은 이제 나쁜 길에 빠졌다가 어떻게 해서 찾아와서 할머니랑 다시 재회를 하는 내용입니다. 그 외의 내용을 제가 얘기하면 스포일이 되고 거기 좀 반전이 있어요. 영화가 반전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보시면 좋겠고요. 저는 이 영화를 보면서 참 감동 깊은 어떤 그 대사가 있었는데 여러분 보시다시피 이제 그 할머니가 혜지에게 어렸을 때 그렇게 묻는 거예요. 하늘이 높냐 바다가 높냐. 그러니까 여러분 지도를 한번 보세요. 그 그림을 한번 보세요. 뭐가 넓습니까? 당연히 하늘이 넓죠. 그러니까 하늘이 넓다 그래요, 혜지가. 그러니까 할머니가 다 컸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다 컸네. 그러니까 우리가 크면 당연히 바다보다는 더 넓은 하늘이 있다는 것을 알죠. 그래서 다 컸네 그러고 말았어요. 그런데 나중에 이제 할머니를 떠나보내고 이제 혜지가 그림을 그려가지고 전시회를 하는 게 마지막 장면인데
자기 그림을 가르쳐준 미술 선생님이 와서 이제 그 그림을 보는 거예요. 주로 이제 그 할머니 해녀와 관련되어 있는 제주도의 이제 여러 가지 풍물을 그린 그림인데 그 그림을 보면서 이 해지가 미술 선생님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선생님, 하늘이 넓어요? 바다가 넓어요? 이렇게 물어보죠. 그 선생님도 당연히 아니 당연히 하늘이 넓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해지가 뭐라 그러냐면 아니죠. 바다가 넓지요. 왜 바다가 넓어? 이렇게 물어보니까 바다는 하늘을 품고 있잖아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오, 저는 그 얘기를 듣고 그렇지. 물리적으로는 바다가 적을지 모르지만 하늘을 품은 거는 바다잖아. 그죠? 품는 쪽이 큰 거잖아요. 사실은. 그죠? 그러면서 저는 이 영화에서 그렇지. 품는 쪽이 큰 쪽이지.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그래서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것은 중요한 어떤 사람과의 만남, 또 우리가 어떤 관계, 대인 관계에서 정말로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나의 준비이고 또 배려하는 것이고 또 나아가서 내가 품을 수 있을 때 좋은 만남이 성사될 것이다. 또 그런 만남이 이루어질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여러분에게 권면 드렸습니다. 짧은 시간에 영화 3편 한번 보시고요. 제가 느꼈던 것 그 이상으로 여러분들도 어떤 만남을 준비하는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제 강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